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새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신당행에 관심이 모아졌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잔류하며 총선에는 불출마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향후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제3지대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두에서도 던졌지만 지금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예견된 수순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것은 그렇게 놀랍진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뿌리가 같고 전부 다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을 보면 이제 개혁신당과 그 양양자 의원이 만든 한국의 희망 이 합당을 선언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입니다. 특히나 그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역 의원이 예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양양자 의원실에서 그동안 여러 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합당 역시 예견된 수순으로 보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 양측이 각각 소통합을 이룬 다음에 결국 소위 빅텐트라고 불리는 어떤 최종적인 통합을 이룰 것인지인데요. 그 이전에 먼저 관심사가 현역 의원이 그럼 추가로 가담할 분들이 계신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거는 그 정의당의 반응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현역 의원 추가로 합류하실 분들이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비례대표인데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비례대표 사퇴 시한인 그 120일,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잔여 임기가 120일 밑으로 남게 되면은 의원직 승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현재 국회의원이 6석인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이은주 의원이 그 잔여 임기가 120일 밑으로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은 의원직 승계가 없어서 정의당의 의원 수는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민주당계 신당인 개혁미래당이 3석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현역 의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호 3번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이은주 의원이 사퇴를 하는 그런 걸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추가로 가담할 가능성은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같은 진영 간의 현역 의원이 앞으로 추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얼마나 더 많이 좀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의 움직임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이게 간다면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갈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추가 탈당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신당에 결합했을 때 국회 입성을 할 수 있는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을 것인가. 지금 그래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정치적인 여건이 이른바 이낙연 신당이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위협적인 지지율, 호응,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을 나갔을 때 본인이 그렇다면 이른바 배지를 다는 데 있어서 더 순항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갈 때 최소한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있을 것인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양당 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숙고, 성찰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나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계에 대한 어떤 불만, 반감 이런 부분이 더 실질적으로는 작용했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 제3지대에 대한 명분으로는 상당히 허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정말 파급력이 제3지대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다면 진작 나가도 많은 분들이 같이 결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흐름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이낙연 신당의 모습을 보더라도 더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예, 제3지대 당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미래대 연합이 합치면서 이름을 개혁미래당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무임승차는 지하철도 당명이든 또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낙연 인재위원장이 당명은 임시로 정한 거다. 그러니까 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개혁미래당이 오늘 그 공동창당 선언을 하면서 당 지도체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법적 대표는 2명으로 한다고 해요. 예. 1명으로 하지 않고 2명입니다. 그러니까 5인 집단 지도체제를 하는데 법적 대표는 2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개혁미래당이 차후에 개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명에 굳이 개혁을 넣었어요. 사실 넣지 않아도 되는데 넣은 걸 보면은 이거 역시 개혁신당과 합당을 했을 적에 뭔가 더 당명에 관해서 부드럽게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이 세 번째로 이 당명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잠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선관위에 이런 명칭으로 창준이 등록도 안 했고 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소위 이제 제3지대 빅텐트, 그러니까 최종적인 통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그 관측이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반응입니다. 이 당명에 대해서 무임승차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명을 가지고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이 말을 이제 정치인 언어의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그럼 무임승차는 안 되는데 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은 승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도 읽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적에 이 제3지대가 양측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무엇이냐의 문제가 제기가 돼요. 사실은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상위 순번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당선 가능성인 지역구가 몇 개라도 있다면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사실은 선거제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호남권과 영남권의 비례대표를 따로 선출할 거기 때문에 그 양당이 합당을 하기에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국형 병립형이 되거나 혹은 현재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 양당이 합당했을 적에 몇 개 안 되는 비례대표 그 당선권 순번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굉장히 그 다툼이 치열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치러야 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엔 선거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봐야 된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비슷한 명칭을 만든 거에 대해서 향후 합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준석 대표의 반응으로 봐서 네. 이렇게 제3지대가 현재 두 갈래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그리고 개혁미래당. 네. 이게 빅텐트를 합치는데 좀 어떻게 입장차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오늘 이준석 대표의 반응을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개혁 미래당이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당명까지 정했던 건 사실 같이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당명이 너무 이질적이면 나중에 합치는데도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당명을 더 쓸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사실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사전 작업으로 개혁 미래당이라고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참 좀 묘합니다. 신장 개업한 중국집의 비유를 하면서요. 네. 먼저 이 식당이 잘 되고 있고 입소문을 타고 있으니까 이거를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거기에 무료로 편승하려 한다라고 굉장히 폄훼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구도가 이른바 제3지대에서 여러 진영들이 깃발을 들 때부터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적 구애를 계속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좀 냉담하고 냉소적이죠. 이를테면 이게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천 계양을 출마해라 마라.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결단의 영역인데 이렇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창당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상당히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이 두 신당은 그래도 최소한 아주 유기적인 결합은 못하더라도 기계적인 결합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지금 가능할까? 총선이 지금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더군다나 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지역구 의석수는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낼 수 있을 겁니다. 인력풀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가치관의 공유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교집합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신경전과 정치적인 어떤 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 지금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명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 또 이번 총선에는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 전 의원의 역할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를 좀 비판하는 역할을 해왔어서 여당 속에 야당 역할을 해왔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은 계속 그런 노선을 자임을 하겠지만은 실질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당원들과의 그 라포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뢰감, 어떤 유대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2022년 그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한 뒤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낸 페이스북 메시지예요.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자객의 칼에 맞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내의 같은 경쟁자인 김은혜 전 의원을 두고 자객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치 불공정 경선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지사 경선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의 주류 당원들과는 많이 그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작년에 2023년에 있었던 당대표 경선에도 입후보를 하지 않았죠. 뭐 출마를 안 했는지 못 했는지는 본인만 아실 영역이겠지만 어쨌든 입후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당의 잔류를 선언하면서도 또 총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1958년생입니다. 현재 만 66세고 그 2020년까지 국회의원을 하셨거든요. 4년간 원외에 있었는데 이번에 불출마를 해서 또 4년간 원외에 있게 되면은 8년간 원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만 70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당원들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장기간 원외에 있게 되면은 가끔씩 비판적인 목소리는 낼 수 있겠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당에서 어떤 미치게 될 반향 이런 거는 상당히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예. 자, 이 개혁신당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가 모시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던 유승민 의원 남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양향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과 힘을 합치기는 했지만 대권주자 영입 전략이 무산이 됐습니다. 자, 이 제3지대 통합 논의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반 이른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개혁신당의 대선 주자는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겁니다. 본인도 차기 대권 주자 이 여론조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유승민이라는 굉장히 정치적 체급이 있고 중량감이 큰 의원을 모시고 싶어했던 뜻도 있겠죠. 본인이 또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친구라고도 하고 인턴십을 또 유승민 의원실에서 했던 이런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가는 방향성이 굉장히 좀 유사하고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으로선 탈당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탈당을 하고 여러 정치적 부침을 겪는 과정 중에 아까 당원들과의 라포 언급을 해주셨지만 당원들로부터 신뢰감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승민 대표는 이 당원이 아닌 분이거나 민주당에서 더 높은 정치인으로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란 걸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또 당을 나갔을 때 이 부분이 내 정치적 기반이 되어줄 당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좀 응원을 보내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본인이 한번 탈당을 했다가 당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적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바른정당 때 굉장히 고생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당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본인의 경험치 때문에 선뜻 나가지 못했고 나가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이 제3지대에서 열린다는 정치적 판단은 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주간 굉장히 이슈였던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가 윤한 갈등, 또 당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민주당의 총선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게 단순 정치 공학적인 전략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표심에는 역행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이건 법률적으로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대단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당정이 펼치고 있는 갈등 관계가 이례적인 걸 넘어서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조치까지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인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어떤 그 정당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선거와 관련된 국면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는요, 공직자와 관련된 공무원법에 따를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셔야 되는 주체인 겁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단순히 사퇴 종용을 받았다라는 언론 기사가 있을 때 당연히 언론인들이 묻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법률적인 리스크가 높아지는 발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관련 규정에 따를 때 선거법 법률에 따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처벌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로서 확인시켜준 셈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부분을 법률적인 검토,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송 변호사께서 법률자문위원회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고발 조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형적인 총선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고발했을 때 어떤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인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정당의 당원이기도 합니다. 그 사인의 지위에서는 정당의 당원으로서 자신의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건 허용이 되고 그건 법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법조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보면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85조 1항에 보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선거법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주석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대검찰청에서 나온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입니다. 그 책에서 이걸 어떻게 풀이라고 했냐면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당원으로서의 지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니고 자기의 사적인 지위인 겁니다. 그래서 당원으로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5조 제1항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도 있는 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5년에 그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2015년 9월에 유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꾸 이런 부분을 정치의 과잉한 사법화를 해서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 비전 경쟁, 정책 경쟁 이런 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 차를 맞았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긍정평가 52%, 부정평가 40%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상당히 의미가 깊죠. 그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당 지지율보다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리더에 대한, 당의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긍정률이 높으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당의 지지율 또 당의 득표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2%의 직무수행 긍정률. 이걸 한국갤럽이 부연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2012년 3월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직무수행 긍정률 52%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그것에 힘입어서 152석으로 총선 승리를 했거든요. 한편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률 35%는 역시 한국갤럽이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냐면 2012년 3월 당시에 그 한명숙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률 35%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들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률을 어떤 경기 선행지수처럼 정당의 지지율 득표율보다 선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번 총선이 2012년 총선과 유사한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직무수행 긍정률은 당내에서 특히나 지지 기반이 아주 공고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저 같은 조사에서 89%가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당층에서도 긍정률 38%, 부정이 42%,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중도 소구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이 2012년 총선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수행평가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의미 있는 수치죠. 일단 과반이 넘었고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 체계가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전례가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송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박근혜 비대위는 총선 승리를 견인해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지율 지표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한 시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시기가 이른바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건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그 시점에 어떤 여론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시기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과반 이상이 한동훈 비대위 체계가 긍정적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평가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 언급하고 사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가 몰카 함정이다, 정치적인 어떤 그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사실상 문제가 있고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정도를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사퇴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어느 정도 봉합되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대통령실과 최소한 합리적인 거리두기에 성공했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발언은 그것과는 결이 약간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본인이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묻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그대로 견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언제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건 그 발언 자체, 그 단어 자체가 본인의 입을 통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사과를 요구하는 수순 내지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을 철회하는 듯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정치적 평가에 다시 한번 그 요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좋게 보실지 나쁘게 보실지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서울 중구 성동 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인데 지금 여기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발언으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대결 상대로 민주당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상당히 높게 봅니다. 일단 윤희숙 전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셨죠. 그러면은 윤희숙 전 의원 대 임종석 전 실장의 구도면은 그 상당히 대결 구도가 선명하죠. 그러니까 86 운동권을 대표하는 임종석 전 실장과 어떤 KDI 그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그 선거가 대결이 성사가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그 86 운동권 청산 그 아젠다를 선명하게 내걸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 선거 구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런 맞대결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중성동갑 지역구는 명칭이 중성동갑이지만 사실 거기에 중구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성동구에서 금호동, 옥수동을 뺀 나머지 모든 동이 중성동갑이거든요. 여기가 옛날에는 성동을이었습니다. 옛날에 임종석 의원 지역구일 때 임종석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홍익표 의원이 물려받아서 거기서 초선을 했고요. 홍익표 의원은 지금은 이제 서초구에 출마를 예고하면서 서초을로 지역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임종석 전 의원이 거기에 출마를 하면은 다시 이제 홍익표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셈인데 그 화학적 결합이 쉽게 가능하죠. 기존의 당원 조직과. 그래서 임종석 전 의원이 여기에 출마하면은 뭐 공천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법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서 한 가지 전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 중성동갑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예비후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선 가능성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가 또 나왔지만 서울 중성동갑은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오현 전 행정관이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출마 명분, 지역 연구에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 공천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도 많죠. 그래서 윤희숙 의원은 상당히 개혁적이기도 하고 경제에 상당히
상당한 전문가 식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비 후보를 했던 용산의 행정관 출신인 권오연 예비 후보가 견제구를 날리는 걸 넘어 사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의원직을 한번 던지셨는데 다시 던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라고 반문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본인에게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다라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례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동구와 연고를 이야기하면서 성동구민들을 좀 자존심을 낮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상 카운터펀치를 날린 셈인데 윤희숙 의원으로서는 이른바 융신공천이라고 그 배경을 가진 이런 당내 경쟁자와의 어떤 그 경쟁 구도에서 앞서야만 또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른바 윤신공천의 향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서 이 중구 성동갑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송영훈, 장유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